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수교 이후 30년 동안 경제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놀라운 수준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지난해 베트남은 우리의 최대 무역 흑자국의 최초로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교 30년을 맞으면서 그간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양국의 투자와 협력이 강화되어 온 결과로 흑자가 대폭 늘어난 걸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또 한반도 정세 악화 등의 글로벌 도전 과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고려할 때 양국 간의 경제 협력도 1992년 수교 이후 지금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30년 지기인 한국과 베트남이 양국 관계에 다가올 미래 30년은 또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전략실의 곽성일 실장 초대했습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친구가 된 지요. 30년 동안 한국, 베트남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간추려 주실까요? 예, 지난 30년간 양국 간의 관계를 보면 거의 상전벽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발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수교 당시만 하더라도 양국 간 교역액만 보면 5억 달러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2021년이 되면 그 교역의 규모가 807억 달러. 작년 같은 경우 2022년이죠. 거의 아마 850억 달러까지 갈 거로 저는 예상하는데요. 아마 거의 저희 수교 당시랑 비교해 보면 160배 이상 증가하는 거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요. 양국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베트남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거든요. 저희들이 작년에 베트남과 그 관계를 맺었습니다. 베트남이 지금 그런 가장 높은 수준의 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인도, 중국 이 세 나라거든요. 그 이외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베트남과 가장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었다. 그만큼 베트남이 우리나라를 중히 여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그 푹 주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잠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푹 주석께서 하시는 말이 양국 관계는 100년이고 200년이고 지속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양국 관계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베트남도 인식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것을 주고받으면서 급속도로 친해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친구 사이에서도 이 친구는 이런 면에서 중요한 친구고 저 친구는 저런 면에서 고마운 친구고 이런 특장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트남이란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 왜 중요할까요? 사실 베트남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관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한반도 정세도 상당히 많이 악화된 측면이 있고 또 팬데믹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또 공급망 교란이라든지 이런 도전 과제가 부상했을 때 같이 협력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가 가장 중요하죠. 그 최적의 파트너가 누구냐, 어느 나라냐라고 우리가 고민해 보면 아마 가장 잘 통하는 나라가 베트남이 아닐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 성향이나 또 우리 성향이나 또 사람들 성향이 또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역사적 경험도 같이 공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통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같이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 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역과 투자 관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급신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발판으로 다른 다양한 분야의 협력도 모색해 나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거 30년 동안 경제 협력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좀 더 다양하게 사회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좀 더 포괄적인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서 그 포괄적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경제 부분에 집중했던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하고 좀 더 포괄적인 분야에 있어가지고 협력 관계를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관계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이 상당히 중요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중견국가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교량국가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었습니다. 네. 개도국과 선진국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다. 네. 예. 가교 역할 이런 걸 강조했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또 중추국가로서 이렇게 역할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교량국가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교량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발도상국을
성장시켜서 지원해서 그런 교량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나라는 이제 교량 건설국, 그러니까 저는 브릿지 빌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국가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최적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나라, 베트남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가능성이 제일 있고 일단은 성장 가능성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베트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다리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 다리를 놓아주는 국가가 돼야 한다. 인상적인 말씀이고요. 자, 이제 앞으로의 30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지나온 30년에 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들어볼수록 역시 경제협력 부분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경제 부문에 있어서의 성과, 좀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교역계획입니다. 그 수교 당시 5억 불에 불과했던 것이 807억, 850억 달러, 807억 불 이거 엄청나게 증가를 한 것. 그다음에 양국 간의 인적 교류도 처음에 저희들이 수교 맺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인 교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몇 명 네.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양국 간의 방문객 수를 보게 되면 그 484만 명이 교류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팬데믹이 좀 풀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또 증가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 인적 간의 교류, 인적 교류의 증가라든지 교역의 증가, 그다음에 투자가 있어서도 베트남 내 제1위 투자국은 우리나라거든요. 한국입니다. 네. 그런 것에 기반을 했을 때 이제 이미 양국 간의 관계는 경제 측면에 있어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단계만큼 올라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양국 간의 경제협력이 30년을 한번 이렇게 회고해 보게 같으면 가장 이제 좀 변화 시점을 두 군데로 이렇게 꽂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꼽아볼 수가 있는데 2007년에 WTO 가입. 그 베트남이 WTO 가입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마음 놓고 이제 베트남과 교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5년에 저희들이 한국과 베트남 간의 FTA를 발효를 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양국 관계의 경제 협력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네.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8년이 되면 양국 간 교역에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생깁니다. 정책에 빠져들어요. 이게 아마 네. 이게 전 세계적인 변화의 모습인데요. 교역이 증가하다가 18년이 되면 갑자기 정체라면서 20년까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21년, 22년이 되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 증가율 자체가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좀 많이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양국 협력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경제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이런 걸 좀 볼 수가 새로운 있을 것 동력이 같고요. 다시 필요한 새로운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겠군요. 시점이죠. 네. 그리고 또 이 베트남 수출 품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 30년을 보게 되면은요. 과거에는 뭐라 그럴까요?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의 직물이라든지 이런 그 섬유 봉제업 이런 쪽에서의 저위 기술 부분에 있어서 수출이 네. 많이 늘었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저희들이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하는 품목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품목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1차 상품들 위주였다면 농산물 정도 이런 정도였다면 네. 지금은 첨단 제품의 수출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수입이? 절반, 네. 수입이요. 그래서 양국 간의 교육 품목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거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의존적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도 보게 되면 우리 투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양국 간의 교역도 증가하는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서로 이렇게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동행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단점일 수도 있는데 한국이 아세안에 넣는 투자 금액의 한 40% 이상이 베트남으로 가고 있는 모습도 아하. 좀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트남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성과로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의존성이 너무 높아지고 베트남에 있다.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게 네. 아니냐라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야말로 괄목상대하게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수교 30년 만에 베트남이 우리나라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부상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원래 양국이 수교를 맺고 난 이후에 한국이 한 번도 적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베트남과의 교역에 있어서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가 흑자가 18억 불 정도밖에 보지를 못했거든요. 엄청나게 축소한 거죠. 예전에 많이 날 때면 550불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되면서 오히려 베트남의 중요성이 더 부각돼 버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저희들이 작년에 313억 달러, 11월 달까지만 313억 달러거든요. 12월까지 가게 되면 아마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중국에서 축소된 흑자 규모를 어떻게 보면 좀 보완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을 베트남이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우리 교역 파트너가 되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또 베트남은 또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베트남 것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은 이런 흑자 규모가 커짐에 있어서 우리가 흑자를 많이 얻으니까 항상 저희들을 만나면 불만으로 얘기하는 게 그렇겠죠. 교역에 있어서의 그 불균형. 네. 그러니까 이 흑자 규모를 좀 축소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흑자 규모가 조금씩 줄어왔어요. 근데 21년과 22년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다시 베트남에서 이런 거 관련된 불만을 또 제기하지 않을까 하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역에 있어가지고요. 투자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약간 투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겼는데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이 베트남에 넣는 투자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또 지금 회복되는 기미가 또 보이지 않고 있고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우리가 베트남에 있어서 2014년 이후에 보게 되면 제조업 부분에만 10억 달러 이상 계속 투자를 해왔거든요. 근데 작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 규모가 9억 불로 줄어듭니다. 근데 그게 회복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뭔가 전환점, 새로운 아까 동력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동력의 발굴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어떤 의존적인 품목, 수, 반면에 베트남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의 의존적인 품목수가 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공급망상의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베트남 간의 공급망 연계에 있어서는 어떤 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데이터를 보면서 좀 많이 놀란 게 있는데요. 한국이 베트남에 의존하는 품목수가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네. 근데 반대로 베트남이 한국에 의존하는 품목수는 감소하고 있고요. 줄고 있고. 또 베트남이 중국에 의존하는 품목수는 또 오히려 증가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제가 이거 중국이라는 나라를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특정국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베트남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영향이 다시 한국으로 미치게 되는 그런 공급망의 연쇄 교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과의 그 공급망 연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걸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작년에 국 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정상 선언문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그 양국 간의 공급망 협력을 상당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지적을 했다. 그리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한 점에 있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 좀 문제가 있다면은 베트남에서 우리가 뭔가를 가져와야 공급망을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는데 베트남의 소재 부품 산업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의 소재 부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베트남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원할 부분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도 베트남의 소재 부품 산업을 좀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걸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0년간 정말 놀라운 관계 발전을 일으켜 왔는데 사실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요. 네. 오직 그 경제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친구가 형성이 됐다면 그 경제적인 이익이 사라지는 날 친구 관계가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서로의 처지를 알고 서로의 기호를 알고 이렇게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문화라든지 뭐 사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오래 가는 어떤 그 협력 관계 이것이 좀 돼줘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가장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양국 관계가 경제 협력에만 의존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화 부분의 협력, 소프트 파워 부분의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의 그 양국 간의 사회 문화 부분의 협력을 보게 되면 이 양방향 교류라기보다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일방적으로 흐르는 일방향적인 교류, 협력 이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K컬처.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양방향 교류를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양국 간의 고민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양국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한국의 베트남 문화원 건설에 있어가지고 베트남 측이 고민해 보겠다라는 얘기가 담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베트남 문화원이 건설되어지고 그 문화원을 통해서 베트남 문화가 한국에 좀 더 많이 소개되어지고 또 한국 분들이
베트남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인식을 많이 하게 되고 알게 되면은요, 아마 제가 생각에 좀 더 높은 수준의 경제 협력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을 경우에 그때 언론보다는 오히려 신문의 그 댓글들 보게 되면 네. 그 인터넷 댓글들이죠.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양국 관계를 극도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쪽으로 몰고 가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양국 간의 협력에 있어가지고 이 베트남이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성장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베트남은 한국의 성장 경험을 어떻게 보면 모범으로 삼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보게 되면 베트남이 성장한 경험을 또 벤치마킹 하려는 나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어서의 성장 경험이 어떻게 보면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베트남의 성장 경험은 실현 가능성이죠. 최근의 성장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국이 협력을 통해서 특히 메콩 지역 같은 데 있어서 협력을 한다고 하면 메콩 지역 개발이 협력해 나간다고 하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글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친구가 됐다면 이제 진짜 친구가 될 30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30년 동안 필요한 정책적 과제랄까요? 어떤 게 있을지 한 1분 정도만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양국 관계가 이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되었잖아요. 근데 격상은 되었지만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이다 하는 큰 틀에서의 로드맵 이런 게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서둘러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로드맵 안에는 이 과거의 상처보다는 앞으로 미래의 양국 간 협력 모델이라 그럴까, 협력 청사진 이런 거를 분명히 좀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급망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 소재 부품 산업이 베트남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베트남이 강조하는 게 R&D 센터 유치 같은 걸 상당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냥 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자재를 활용한 R&D 센터.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자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거기서 베트남 인력들을 양성하고 소재품을 생산한다면은 거기서 생산되는 인력들은 다시 우리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 공급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걸 좀 더 확장시켜서 베트남을 교두보로 삼아서 아세안 영내에 이런 한국 R&D 센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인 우리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베트남 내 또는 아세안 내 영내에 이 소재부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곽성일 실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